한우 산업에 대해서, 한우 농가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지금 한우 농가 수가 8만 호가 무너졌어요. 네네.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 농가의 고열을 짜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뭐 사료값이 오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사료값이 오른 것과 판매값이 감소하고 그러면 이제 이중고가 생기는 거죠. 원가는 올라가는데 뭐 수익은 오히려 감소하고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 좀 과하게 표현하면 키워서 준 거예요. 키워서 고기를 국민들한테 나눠준 거죠. 농가 돈으로. 농가는 이익이 없네요. 많은 손해를 봤죠. 네, 안녕하세요. 농업지 채널 짓다. 오늘은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농담 코너입니다. 매번 새로운 게스트 모시느라고 우리 남성님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아, 고생이 많습니다. 예.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축산 분야 분들을 좀 많이 초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잖아요. 이 축사는 남수장님 홈그라운드 아니신데?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초대하기 힘들었어요. 누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또 전문성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남수장님이 연락하시면 다 그래도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세요? 대체로 농업계에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이분은 좀 힘들었어. 아, 힘드셨어요. 아니, 예.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이시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뭐라고 언론 노출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은둔 고수를 또 이렇게. 네네네. 올 봄부터 그렇게 노력하면서 드디어 모셨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이제 세범농장의 김성진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소개를 먼저 남수장님께서 한번 해주시는 게. 아, 이천에서 이천, 한우를 경기도 이천. 경기도 이천에서 한우를 한 2,300도 키우시죠? 네, 맞습니다. 오, 300도. 굉장히 큰 농가거든요. 그러니까요. 한우 규모로는. 예. 그러기도 하고 또 단순히 한우만 키우면 또 그렇잖아요. 뭐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인데 이분은 뭔가 또 연구자시더라고요. 아니 잠깐만, 300도를 키우고 계신데 네, 연구도 같이 하시고. 그렇죠. 박사학위가 있으시고 오? 부부가 다 있는 것 같고 있잖아요. 좀 덕업일치라고 봐야 되나 이걸? 그러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한우 농가들이 다 이렇진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직접 농업 활동도 하시면서 연구 활동도 하시면서 또 해외하고 사업도 하는 것 같고 해가지고 오늘은 한우 산업의 다양한 측면을 한번 들어보자 예. 싶어가지고 또 모셨습니다. 일단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셔야 이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시고 계셔가지고. 네. 네. 제가 이제 세범농장이라는 그 한우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태 반추동물 연구소라는 반추동물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가 여러 개 달린 친구들을 연구하는. 그렇죠. 예. 주로 위가 4개가 달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추위라고 하는데 그 반추위에는 그 발효가 일어나죠. 그 발효조를 갖고 있는 동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발효가 일어나는 위가 뭐 위가 4개 있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몇 번째 위입니까? 첫 번째 위입니다. 아, 그래요? 이 안에서는 엄청난 양의 미생물들, 현기성 미생물, 호기성 미생물들이 조화롭게 살면서 섬유소를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분해하지 못하는 셀룰로스를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방산으로 전환시킨다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지방산으로 전환시켜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죠. 결국 소들도 따지고 보면은 고기를 먹는다고 봐야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소들도 고기를 먹는다는 게 무슨 지방산을 만드니까. 아, 그렇죠. 그 단위 동물, 즉 사람 같은 경우는 위가 하나인 동물인데 네. 탄수화물을 그대로 흡수해서, 그러니까 그 구조가 없는 탄수화물, 네. 전분 같은 탄수화물, 단당으로 이제. 그렇죠. 단당류들을 예. 형태로 흡수돼서 에너지로 글루코스 형태로 사용되는데 소는 셀룰로스를 분해해서 미생물들이 셀룰로스를 분해해서 휘발성 지방산을 만듭니다. 아, 이게 셀룰로스를 분해해서 단당류로 만들어서 흡수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지방산으로 흡수합니다. 아, 완전 인간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뭐 그게 마세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 네네네. 부티레이트 뭐 이런 류의 지방산들을 어렵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그 지방산들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합니다. 그 지방산들이 사실은 메탄의 전구 물질이잖아요. 어, 전구 물질이라는 건 이제 메탄으로 전환되기 전의 그러니까요. 물질. 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요? 그 과정 중에서 그 탄수화물을 그 지방산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구소 이름만 들어봐도 상당히- 반추동물 연구소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그런 걸 연구하는 다는 뜻인가요?
주로 반추 동물을 연구한다는 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전공이 반추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아태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까지 이제 아우르는 맞습니다. 거대한 스케일을 맞습니다. 환태평양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케일이 크십니다. 근데 이 농장은 언제 처음에 만드신 겁니까? 아버지가 운영을 하셨고요. 93년도부터 네네. 제가 2004년도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해서 2004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도 많이 하고 계신 건가요? 현재 두 가지 하고 있고요. 다부처 과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농림부, 농촌진흥청 그리고 과학기술부가 이제 공동으로 만들어 놓은 네네. 다부처 협의체가 있습니다. 네네. 연구 사업단이라고 얘기하죠. 네네네. 여기에서 만들어진 과제를 하나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스마트팜 과제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개식용 금지법 때문에 네. 염소 산업이 부흥되면서 염소탕. 네, 그렇죠. 염소탕 값이 많이 비싸졌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염소 연구 과제가 새로 이제 발굴되기 시작했죠. 염소가 갑자기 이제 스타가 되는 건가요? 이제 그전까지는 그냥 어디 죽방에 이렇게 그냥 방죽에서 이렇게 불 뜯어 먹고 있던 친구들이. 그렇죠. 이것도 스마트팜에 관련된 연구입니다. 염소도 위가 4개인가요? 그렇습니다. 오. 위 4개인 동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낙타도 그렇고요. 네. 기린도 그렇고요. 뭐 라마도 그렇습니다. 일단 풀 뜯어 먹고 사는 친구들은 대부분 위들이 그렇죠. 몇 개씩 있다. 어쨌건 이 박사님이 이제 운영하시는 농장이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연구소도 같이 운영하신다 그러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이제 이 세범 농장은 다른 이제 그 축산 농가하고는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다르다. 한번 차이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선행 질문지를 주셨을 때 이제 저한테 숙제를 주셨어요, 두 분이. 네. 거기에 이제 행복한 한우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행복한 한우에 대한 고민을 제가 이제 해보긴 했어요. 과연 이제 내가 행복하게 소를 키우고 있는가? 라고 했는데 예. 첫 번째로 내가 행복한가를 좀 따져봤어요. 음. 내가 이제 제 자신이 네네. 행복한가? 행복하신가요? 지금 행복합니다. 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행복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외칠 때는 대개는 이제 희망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현실이 행복해야 희망도 행복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가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소의 행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한 결과가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들이 나올까요? 소가 행복하려면 뭐가 좋을지 사실 사람은 돈이 많거나 뭐 가족들이 아픈 사람이 없거나 뭐 내 생각대로 잘 되면 행복한데 특히 소는 또 소는 새끼를 잘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번식이 중요하죠. 번식이 그렇죠. 잘 돼야 근데 된다. 뭐 어쨌든 번식을 잘하고 좋은 고기를 만들고 좋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얘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제일 행복하게 잘 해야 되는 일이 네. 먹는 일입니다. 먹는 일. 맛있게 잘 먹어주면은 사람이 그것만 보더라도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과물도 좋아집니다. 결과물도 좋아지고. 네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표정을 보면은 얘가 맛있게 잘 먹나 아닌 것 같은데 뭐 금방 알 수 있는데 소도 그런가요? 몰라서 하는 질문입니다. 표정으로 뭐 판단하기엔 좀 어려운가요? 어렵고요. 예. 소가 먹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건물 섭취량이라고 전문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하루의 목표로 제시되는 건물 섭취량을 충분히 먹어준다고 하면은 잘 먹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밥 주는 만큼을 다 그렇죠. 주는 만큼 다 먹어주면 더 먹으면 더 좋고요. 더 먹으면 더 좋고. 특히 비육에 있어서는요. 살을 찌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번식우는 잘 먹은 이후에 반추 행동을 또 봅니다. 소는 이제 대세김 동물, 그러니까 반추 동물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예. 먹은 것을 넣어서 다시 토하는 일을 하죠. 토했을 때 이제 이걸 얼마나 잘 씹어주고 얼마나 적절한 시간, 이 씹는 시간,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하는 시간이 표현되는가가 잘 먹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제 잘 지켜보시면서 관찰을 하시는 거죠, 보면은. 그렇죠. 원래는 눈으로 관찰을 하고 원시적으로 했었는데 네. CCTV나 눈으로. 네네. 근데 요즘에는 제가 컴퓨터를 잘하는 업체하고 공동으로 개발한 그 파머센즈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스마트팜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목걸이형도 있고 이제 윈에센스형도 있는데 어떤 형태인가요? 목걸이형인데요. 네.
이제 다중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장치입니다. 다중 행동, 여러 가지 행동을 모니터링한다. 그렇죠. 그 다중 행동의 표현의 차이만 갖고도 네. 소가 어떤 상태이고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표현해주는 장치죠. 소의 마음을 읽는 건가요? 난 불편해라고 이제. 그렇죠. 불편함도 읽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행복함도 읽을 수 있습니다. 얘 기분 좋구나 이렇게. 그렇죠. 데이터로 다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로 어떤 행동이냐면 사료를 먹는 행동,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반추 행동, 그리고 앉아 있는 시간, 서 있는 시간, 그리고 움직이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소들이 새끼를 잘 들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번식 행동을 모니터링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소에게 있어서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프라이버시 그렇죠. 프라이버시가 있으면 좀 미안한 부분이긴 해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제가 예전에 한 5, 6년 전인가 어디서 인터넷에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소를 이제 키우시는 분 같은데, 뭐 소 이렇게 키우는데 하루 종일 앉아서 이제 소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죠. 되게 무료하다, 심심하다, 답답하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하는데 막 힘들지 않으세요? 했더니 뭐 앉아서 이렇게 하루 종일 소를 보고 있는 게 제 일이라서 되게 좀 답답합니다. 뭐 뭔가 재밌는 거 없을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무료하게 네. 소를 지켜보는 일들을 했었었죠. 근데 이제 소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게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제가 이제 학생 때 동물을 관찰하는 연구를 했었었는데 이제 네. 관찰하는 연구를 그러면은 이제 24시간 또는 뭐 48시간 관찰을 하고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담배 한 보루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담배를 끊었긴 했는데 네. 그렇게 할 수 없죠 이제는. 이제 양적 증가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어떤 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면 아까 이제 목걸이형으로 이렇게 채워놓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다중 행동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서버로 전송이 돼가지고 이제 개별 이제 그 각 소의 어떤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볼 수가 있는 거군요. 보면은. 그렇죠. 예를 들어 소가 이제 기침이 모니터링이 돼요. 우리 장비의 특징이 기침이 모니터링이 되는데 기침이 한 0.5초, 0.1초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주 미세한 동작이에요. 네. 할 때. 그러면 이걸 순간 잡아야 되는데. 네. 보통 헤르츠로 한 20헤르츠의 전파 신호가 좀 필요해요. 예. 그러면 이제 기침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침을 잡아서 하루에 몇 번 하는지 카운팅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정보예요. 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몇 번 이상 기침을 하면 노하우입니다. 몇 번 이상 기침을 하면 이제 진료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의사님을 불러오셔야겠구나. 그렇죠. 원장님을 모시죠. 원장님이 이거는 이제 호흡기에 어느 정도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진료를 시작하시죠.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트리트한다, 제어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이 원장님께서도 좀 편하실 것 같네요. 그러면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렇죠. 언제부터 얘가 이런 증세가 있었고 점점 늘어나는 게 지금 며칠째 됐고. 그렇죠. 예. 그 과거에는 문진을 해요. 근데 소한테 문진할 수는 없잖아요. 소야 너 언제부터 그러니까 아팠니? 언제부터 아팠냐 보면은 뭐 어디가 얼마만큼 아프냐 뭐 소는 이제 침묵을 유지하죠. 그런데 농가들한테 대부분 문진을 하는데 농가는 좀 소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3일 전부터 그런 거를 오늘 아침부터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안타깝긴 하지만 미리미리 이제 내가 좀 봐줬어야 되는데 못 봐줬다는 안타까움인가요? 그렇죠. 미안하고 원장님한테도 구박받을 것 같고 소한테도 미안하고 뭐 그런 표현을 하죠. 저는 이거 하나 꼭 질문하고 싶었거든요. 한번 뵈면은 보통 소는 이제 주인을 구분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사람을 구분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분하고 구분 안 하고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소는 익숙함의 동물입니다. 익숙함. 그렇죠. 그럼 주인이 익숙해지면은 주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겠지만 소의 입장에서는 익숙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주인이 익숙함을 편하게 익숙함을 만들어 줄 것이냐 아니면 불편하게 만들어 줄 것이냐는 소는 확실하게 알죠.
실제로 이런 센서를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농장을 이제 운영을 하시면 이제 그 이전과 이후의 이제 차이, 비포 앤 애프터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어떤 점이 이제 가장 달라졌을까요? 제가 편해졌죠. 일단 편해졌다. 커피 한 잔의 여유, 커피 한 잔의 여유. 소주 한 잔의 즐거움. 당연히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들어올 테니까 그렇죠. 내가 농장에 묶여 있지 않아도 뭐 일을 좀 보면서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어제 이제 그 질문지를 보면서 그럼 소는 어떤 느낌일까라는 사람은 이제 편함의 느낌이 있지만 소는 대부분의 야생동물이나 가축들은 자기가 아픈 것을 숨기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못 견디겠다 할 때 표현을 해요. 이미 상태가 심해졌을 때. 그렇죠. 사람이 눈으로 확인됐을 때는 병이 상당히 진행된 거예요. 아. 그런데 전조 증상들이 있는데 그게 미세하게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미세한 행동들. 예, 그러면 이제 반추 행동이 줄었다든가, 아까 기침을 기침을 여러 번 한다든가, 그리고 특히 송아지는 젖을 빠는 행동이 줄어요. 먹기가 귀찮군요, 보면은. 그렇죠. 사람도 아프면 안 먹듯이 보면.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잡아내서 일찍 대처해 주니까 소 입장에서는 동물 복지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아프면 치료를 해줘야 되는 일들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말씀하시는 것 중에 좀 놀란 게 뭐냐면은 소들은 보면은 대체로 동물들이 아픈 걸 숨긴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렇죠. 이 야생에서는 정말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해 보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잡아먹혀버리니까. 예. 그렇다는 생각은 전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가축화된지 뭐 실제로 그 소의 역사로 치면 얼마 안 되죠. 뭐 그걸로 뭐 우리가 뭐 길게는 9,000년, 짧게는 5,000년 전부터 가축화됐다고 얘기하는데 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면은 그렇죠. 난데없는 이제 변화다. 그렇죠. 볼 수가 있겠군요. 근데 방금 전에 이제 그 송아지 이제 그 젖 먹는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나요? 일단은 두 가지 시스템으로 영어 좀 써볼게요. 네. 그 첫 번째 시스템은 카우카프 시스템. 그러니까 엄마와 그 송아지가 붙어서 이제 어미젖을 먹는 시스템이 이제 대부분의 원시적인 시스템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분리해서 사람이 도와주는 일을 하는 시스템이 있죠. 네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미는 우유를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우유를 사람이 대신 먹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어미소 젖을 계속 빨릴 수가 없는 거죠.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 어미소의 젖이든가 대체 우유를 만들어서 송아지에게 손으로 급여하는 보틀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다 보면 종종 이제 보이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이제 바틀링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챙겨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경로들을 거치나요? 잘 몰라서. 예를 들어 이제 손으로 하는 보틀링 시스템은 네. 그 낳자마자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낳자마자. 그래 네, 초유는 그렇죠.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유는 먹으면 이제 어미소의 초유를 착유를 해서 송아지한테 그 병에 담아서 젖병에 담아서 급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포유 로봇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활용하시나요? 저번에 갔을 때는 아마 활용하시는 것 같았는데. 포유 로봇? 저희 농장에서 중요한 스마트 장비 중에 하나죠. 보셨어요? 아니요. 포유 로봇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로봇이 송아지에게 어미를 대신해서 우유를 주는 로봇 그 기계죠. 이야, 신기한데. 사실 저기 송아지 관리 시스템이 보니까 상당히 좀 딴 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저번에 농장에 갔을 때 저희한테 인상적이었던 거는 아마 다른 것보다는 폐사율이 훨씬 더 떨어뜨렸다, 낮추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송아지도 일단은 그 로봇 포유로 인해서 송아지가 폐사율이 낮아졌다고 한다는 거는 좀 과한 얘기고요. 그거라기보다는 다른 시스템을 전체적인 같이 해서. 시스템 그렇죠. 덕분에. 네. 그 로봇 포유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네.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제어를 해주고 거기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일정 양의 우유를 속도를 맞춰서 중요한 대목을 좀 지적해 주셨어요. 그 속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주는 젖병의 그 젖꼭지에 우유가 나오는 양에 따라서 소가 반추위에 우유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반추위에 우유가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 근데 이제 과하게 들어가면 그러면 예를 들어 2리터의 병에 들어있는 우유를
5분이나 8분 정도에 먹어야 되는데 1분 내에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로봇은 그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죠. 그리고 그 양도 일정하게 유지를 해줄 수 있고 일정한 시간에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일정한 온도로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온도로. 그렇죠. 그럼 일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송아지 때부터 소는 익숙함의 동물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동물입니다. 그 젖꼭지를 주신다는 말씀 들어보니 갑자기 애 어릴 때 키울 때 우유 주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왜 안 먹어? 막 이제 이렇게 따라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너무 공기가 많이 찼나 보면은 그렇죠. 뭐 그러기도 하고 비슷하군요 보면은. 그렇죠. 만약에 안 먹으면 아프고 안 먹으면 뭔가 문제가 있고 보면은. 적게 주면 울고 예. 많이 주면 탈나고 또 왈칵 나왔다고 또 이제 안 먹고 보면. 맞아요. 예. 어릴 때 그것 때문에 애들 고생 많이 했는데. 같은 개념입니다. 똑같군요. 보면 포유류니까 기본적인 건 공유한다. 그런데 아까 이제 그 폐사율을 낮췄다라고 이제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송아지가 태어나서 보통 농가에서는 폐사율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요? 이걸 넘어가면 문제고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이런. 저는 이제 5% 정도를 괜찮다고 보는 5%. 왜냐하면 자연적인 그 폐사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네네. 나머지는 이제 그 모니터링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테고요. 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폐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모니터링이 안 되고 모니터링이 안 되거나 아픈지 안 아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 마리 소들이 한꺼번에 있으면요. 그렇죠.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늦게 아는 거죠. 그리고 대처하는 건데 네. 대부분의 그 농가들이 대처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어떤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얘 안 좋은 것 같아라고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게 그렇죠. 솔루션이 없다. 그 대부분의 이제 폐사율의 가장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15일 이전의 설사예요. 15일. 설사는 항상 위험하죠 보면. 그렇죠. 예. 급격한 탈수죠. 예. 지금 제가 보니까 동물을 연구하셨던 분 같아요. 그 설사가 왜 위험하냐면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탈수인데 네. 그 대부분의 송아지들이 뭐 어떤 세균성 감염이나 아니면 바이러스성 감염에 의해 설사를 하지만 그것들이 주 원인으로 해서 죽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발생되는 설사로 탈수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결국은 탈수로 죽게 되는 거예요. 몸 안에 이제 그 전해질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보면. 그렇죠. 전문 용어가 막 나왔어요. 전해질의 균형. 이것만으로도 강의를 1시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주시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갔으면 싶은데요. 예. 한우 산업에 대해서, 한우 농가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최근 들어서 사실은 저도 물론 아침에 일어나서 행복하다고 외치고 있지만 네. 억지로 외칠 때도 있어요. 네. 사실 또 그동안 엄청 그 고통을 겪긴 했었는데 지금 한우 농가 수가 8만 호가 무너졌어요. 네네. 7만 7천 호 정도 됐고요. 그리고 많을 때 한 360만 두 정도 되다가 한 325만 7천 두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원 한 10% 이상 10%가 줄었죠. 네.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 그 농가의 고열을 짜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뭐 사료값이 오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사료값이 오른 것과 판매값이 감소하고 그러면 이제 이중고가 생기는 거죠. 원가는 올라가는데 뭐 수익은 오히려 감소하고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 좀 과하게 표현하면 키워서 준 거예요. 키워서 고기를 국민들한테 나눠준 거죠. 농가 돈으로. 농가는 이익이 없네요. 많은 손해를 봤죠. 뭐 그동안 돈 많이 벌었지 않냐 그러는데 사실 그 농가가 이 정도 규모의 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많이 투자한 것도 있죠. 물론 정부도 도와주긴 했지만. 고기값이 내려가고 있나요? 지금은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보면. 그래서 많이 행복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 한참 좋을 때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게 이제 사육 두수가 줄어진 것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좋아졌다라고 하기에는 사육 두수가 줄은 것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그 경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한우라는 게 어쨌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소비층이 약간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경기에 따라서 많이
그렇죠.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 경기의 주범이 저는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주식.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아하, 주식시장. 3,000포인트를 넘었잖아요. 네네. 돈 벌면 그래요. 그럼 고기 한번 구워 먹자. 뭐 이제 이런 그렇죠. 마인드가 이제 생기는 거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아지느냐. 2,000포인트 될 때 최악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한우라는 이 존재는 뭔가 기분 좋고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이제 한번 즐길 수 있는 그렇죠. 이제 그러한 이제 대상이다 보니까 행복을 만들어 행복할 때 이제 나의 행복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제 한우를 즐긴다. 맞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언제 한우 먹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대한민국이 행복해야 이 한우 농가들도 행복해지는군요. 보면은. 점심 드시러 가시죠. 근데 이제 한우는 항상 비싸다 이런 이제 불만들 소비자들의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죠. 안타까운. 예,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항상 또 그것도 아니다라고 또 말씀하실 것 같고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보면 생산 원가가 사실 많이 들어요. 생산 원가가 자, 예를 들어 이제 한 마리에 1,0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그 중에 50%가 송아지 값이에요. 송아지값. 근데 이제 송아지 값이 왜 비싸냐? 송아지를 많이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송아지를 많이 낳으면은 소값이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또 생산 원가 중에 또 50%가 또 무엇이냐? 사료비예요. 사료비죠. 자, 이제 그 한우의 우리가 섭취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긴 하는데 한우를 먹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인데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등급으로 1등급, 2등급, 예. 3등급 그러니까 품질을 나누잖아요. 뭐 3등급, 2등급, 1등급, 1+, 2+ 나누는데 네. 우리가 선호하는 거는 1+, 2+예요. 그렇죠. 이거는 희소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쟁을 해서 먹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2등급, 1등급은 선호하지는 않지만 그 품질이 우리가 맛이 없다고 판단될 만큼 떨어지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좋아합니다. 오히려 예. 1등급, 2등급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진짜 그 드라이 에이징까지 해서 뭐 맛있게 더 먹을 수도 그러니까 있고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잘 강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돼지랑 비슷하군요. 다들 이제 삼겹살만 찾으시다 보니까 그렇죠. 돼지 한 마리 키웠는데 팔리는 거는 요만큼이고 이만큼은 재고로 남고. 그렇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투뿔하고 2등급하고는. 그럼요. 엄청나게 나죠. 음. 실제로 이제 음식점에서 뭐 제가 이제 2+ 소고기를 팔고 2등급 소고기를 판다 그러면 반절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농가에서는 그 투뿔 출현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결국 가장 큰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농장의 평균 투뿔 출현율하고 대표님에 있는 세범 농장의 투뿔 출현율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요?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평균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네. 거세우가 한 40% 정도 되고요. 네. 암소가 한 20%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한때는 제가 이제 비육 전문만 지금은 이제 번식도 비육도 하고 번식도 하고 이제 두 가지를 병행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육 시스템이 많이 복잡해져요. 이러면 그 이전에 비육만 할 때 그리고 번식만 할 때 이때는 성적이 좀 많이 달랐었죠. 비육을 할 때는 거의 뭐 70-80%가 2+가 나올 때도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번식으로 전환을 했었죠. 번식으로 전환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제 소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비육을 하는 200두 정도의 소 중에서 한 마리가 우결핵이 왔어요. 가축 질병이 오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이거는 법적으로 이제 제어를 통제받는 질병, 법정 전염병. 그렇죠.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입식에 제한이 생겨요. 공장으로 치면 라인을 세워야 되는. 그렇죠. 라인을 세우고 원료가 공급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걸 6개월 동안 해야 돼요. 나오면 그 이후로도 나오면은 계속 6개월 연장인데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이 사업을 접어야 되는 것인가. 근데 200마리 다 팔고 200마리 중에 한 마리만 그것이 이제 나왔었는데 다행히도 근데 그때 이제 번식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고 제소를 만들어 보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이제 번식을 해오다가 끝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에 와서야 완성이 되었고 지금 출하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농장에서는 번식한 송아지를 가지고 이제 다시 키워가지고 그렇죠. 비육으로 마지막 출하까지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일반 시스템을 갖추는 농장이 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매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번식을 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송아지 값이 비싼 이유가 고통을 감내하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육하시는 농장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농장 관리 체계가 매우 복잡해져야 돼요. 전혀 다른 어떤 스타일로 이거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직원들도 매우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사료 종류도 아주 다양하게 그 공급을 해줘야 되죠. 목적이 다르겠군요 보면. 그렇죠. 애기 먹는 사료, 예. 어른 먹는 사료, 엄마 먹는 엄마 사료, 먹는 사료. 아빠 먹는 사료. 아이고야 복잡하다. 뭐 그렇죠. 반찬 투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건가요? 더욱 필요해지게 되죠. 그게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보는데요. 이제 송아지의 그 성장률과 생존율을 높이는데 가축 정밀 사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고요. 정밀 사유. 정밀이 중요한 거예요. 정밀이 중요해요. 정밀 농업, 정밀 사유. 정밀이 예, 예. 예. 그래서 송아지의 폐사율도 낮추고 성장률도 높이고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송아지는 이제 우유를 먹잖아요. 그럼 우유를 안정적으로 먹게 한 다음에 대용류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그 고용 사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하는 진짜 소들이 먹는 사료, 풀, 건조. 뭐 곡물 예. 뭐 이런 것들을 먹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을 통틀어 이유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유식을 그 엄미 모유에서 이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완전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안착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애 키울 때도 어렵습니다 보면. 저뗄 때 어렵잖아요. 예. 제가 애가 셋인데 셋 다 모유를 키웠는데 저도 떼기 어려웠어요. 음. 이런 과정들을 모니터링 해주고 그 우유를 먹는 시간을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양을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를 의사결정하는 도구로 활용하죠. 개체별로 특성이 좀 조금씩 다르니까 그걸 또 반영을 하는군요 보면. 다르죠. 일단 태어나는 무게가 달라요. 몸무게가. 개체들이 이제 다 똑같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27kg, 어떤 거는 47kg, 20kg의 베리에이션이 있죠. 네네. 그 폭이. 예. 이렇게 그러면 어떤 소는 47kg에 태어난 소가 하루 총 먹는 양이 6kg 먹는다. 근데 27kg 먹는 소가 6kg 먹는다. 예를 들어 우유를. 예. 그러면은 47kg 먹는 소가 태어난 소가 손해겠죠. 뭔가 덜 먹고 있을.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손해가 나지 않는 지점을 만들어줘서 뭐 우유량을 늘려준다든가 그리고 사료를 먹게 하기 위해서 우유량을 줄여주는 속도를 조정해 준다든가 뭐 이렇게 사용하죠. 그 다음은 번식우예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새끼를 잘 들이는 일이 중요하고 타이밍을 잘 잡아서. 그렇죠. 예. 그러면 그 한우 번식우에서 있어서의 새끼 들이는 목표는 1년에 송아지 한 마리 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연 한 마리씩. 그렇죠. 만약에 근데 1.5년에 송아지를 한 마리 난다. 네. 그러면은 0.5년만큼 사료비가 손해고 탄소 발생을 더 하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네요. 그렇죠. 2년으로 따지면 이제 3마리냐 2마리냐니까 네. 차이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보면은. 그럼 돈으로 치면은 1,000만 원씩 왔다 갔다 뭐 1,000만 원이라고 해도. 그렇죠. 근데 예. 이렇게 늦게 그러니까 그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두 달, 세 달 늘어나는 것이 평균적으로 해서 100마리를 키우는 소들이 3달 늘어났다. 그럼 3달 사료값 손해인 거예요. 이야. 3달 탄소 더 배출한 거예요. 네. 사로 치면 공회전 한 거죠. 적시에 이거를 그렇죠. 들어타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 잘 들였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뱃속에서 잘 키워야 돼요. 잘 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제 소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고 한 텀을 넘치면 21일입니까 기간이? 그렇죠. 21일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나고. 발정 주기가 21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알아야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떤 스마트 기술의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이 나왔고 그 시스템. 전문 용어로 발정을 탐지한다고 해서 발정 탐지기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그래서 21일마다 발정이 오게 되는 것을 행동으로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얘가 지금이 타이밍이다. 그렇죠. 라는 걸 판단해서 이제 그다음 작업으로. 되게 또 소가 밤에 또 발정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렇죠. 직원들은 밤에 자야 되잖아요. 예전엔 맞습니다. 정말 괴로웠겠습니다 보면은. 뭐 유럽에서 연구된 결과인데 저 같은 전문가가 발정을 탐지할 수 있는 확률이 70에서 75% 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25%는 4분의 1은 놓치는 놓치는 거예요. 일반적인 직원 정도 수준이면은
그거는 이제 직원의 눈썰미에 따라서. 눈썰미도 있지만 사장님이 직원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죠. 화가 났습니다. 네. 화가 났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정말 타이밍의 예술이군요. 보면은 이걸 놓치면 한 달 그냥 가는 거고. 네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뱃속에서 잘 크는지도 모니터링이 되고 유산을 하게 되면 유상 진흥을 찾아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목걸이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되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변화하는 것을 미세하게 잡아내는 거예요. 다중 행동 모니터링이라는데 네네. 한 가지 행동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행동들을 조합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좀만 발전하면은 뭐 소랑 이야기하는 수준까지 될 것 같은데요, 보면. 그래서 제가 아침에 깨자마자 소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전화기를 먼저 만져요. 얘들이 어떤 사인을 나한테 주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넘겨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소들이 감시당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스마트 기기에 따른 정보에 따라서 뭐 급식 양도 이제 다 자동으로 제어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게 이제 송아지 단계에서는 이제 하고 있고요. 송아지 단계에서 그렇게 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거세 비육 단계에서까지 하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건물 섭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그 건물 섭취량을 얼마나 섭취할 수 있느냐가 비육을 키우는 사양 관리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제 그 사양 표준이라는 그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그 사료를 얼마를 줘라라는 표준이 있는데 네네. 그것의 목표치에 그 마른 사료. 그러니까 뭐 사료가 마른 상태에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몇 킬로를 먹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농업계에서는 다른 일반 작물 재배하는 곳에서는 사실 이제 데이터가 잘 안 모인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사실 모으기도 어렵고.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축산업계에서는 스마트팜을 도입한 세범농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계에서 사료든 뭐 마리수든 출하되는 가격이든 뭐 경영 성적이든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농장의 경영 상태가 다 보이겠네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네. 근데 그 과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아직까지는 뭐 100% 구현되진 않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한 70% 정도까지는 구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세범 농장에서 지금 대표님이 이제 하시는 이런 시스템을 내가 그대로 내가 딴 데 가서 다른 곳에서 한번 하겠다라고 그러면 그대로 이 복제해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이제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보고 싶은 게 제가 하고 싶은 연구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AI가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세범 농장의 시스템 자체가 베이스가 AI거든요.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한번 알려주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그 시스템을 다른 농장에서도 그대로 재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죠. 지금 이제 이 세범 농장에서 대표님이 하고 계신 스마트팜과 관련되는 이 시스템은 우리 이 한우 농가 전체 수준에서 보면은 탑 수준, 제일 앞서 나가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면. 번식후에 있어서는 비육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어떤 걸 더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비육 부분에서는? 하루 중에 얼마나 사료를 먹고 먹은 양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개체별로 하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목걸이 센서 신호로 네. 총 먹는 시간을 측정을 해요. 그럼 먹는 시간은 먹는 양과 비례하는데 이게 사료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의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구축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것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돼요. 매일 몸무게를 재야겠군요. 뭐. 끊임없이. 그렇죠. 그럼 연구를 계속 할 게 많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 번식우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유전 정보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부계를 어떤 걸 쓰고 그렇죠. 또 모계는 또 어떻게 또 남겨서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전공이 아니고 네. 이제 저는 이제 근본적 농업인 쪽에서의 그 관점을 바라보고 개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것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들이 그러니까 이제 ICT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농협의 하나로 목장, 네. 뭐 키우소,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 후대 그 성적과 네. 혁매의 성적과 그리고 그 각각의 해당되는 개체들이 갖고 있는 그 유전 정보를 활용해서 최적의 조합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이 도와줄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암소의 유전자가 적합한 유전자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근데 그 확보하려면은 많은 어려움이 생기죠.
사실 이제 그 부분은 또 그걸 전문으로 하는 수의사님을 모시고 다음에 한번 또 한번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전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가축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이제 소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이제 이거를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확신을 이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쭉 말씀해 주신 걸 보면은 개별적으로는 다 뭔가 요소들이 있고 기술이 발전하고 하는데 농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개별적으로 파편화된 것들을 그렇게 그렇죠. 모아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제일 일일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 스마트팜이 지향하는 게 결국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아서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게 그거를 이제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눠서 그 스마트팜을 표현을 해요. 1세대는 주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인데요. 네네. 정보의 종류가 메타 정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민등록번호나 족보 같은 정보들을 메타 정보라고 하고 그걸 이제 이력 정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생체 정보. 세 번째는 환경 정보죠. 요 세 가지 정보들이 모여서 그 1세대의 스마트팜 스마트팜 축산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세대는 이 정보들을 모아서 의사결정하는 단계예요. 밥을 더 줘야 된다. 뭐 어떻게 그렇죠.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그럼 이 의사결정을 한 결과를 가지고 네. 3세대에서 3세대에서 자동화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아, 3세대는 이제 알아서 돌아가는 시스템이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요 세대, 1, 2, 3세대가 결합을 해서 네.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은 그 농장 특성에 맞게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는 거죠. 지금은 한 2단계까지는 왔다고 보는가요? 각각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네. 요거를 결합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게 참 대한민국에서는 어려운 일인데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또 농가 그리고 생산자 단체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도전하는 시도는 조금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농림부에서 시도를 했었는데 큰 효과를 보진 못했어요. 보통 보다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시스템적 사고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이게 개별적으로는 뭐 이렇게 발전한 기술, 뭐 그렇죠. 진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묶어가지고 전체가 얼마나 향상됐나 그렇죠. 이거를 이제 보는 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되려고 그러면 또 개별 농장들이 이런 시스템들을 가능하면 많이 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가 있어요? 돈이 얼마나 들어요? 이거 사실 궁금. 두당으로 따지면 20두 정도 목걸이 다는데 그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가격은 60만 원 정도, 개당 60만 원, 1,200만 원 정도 되죠. 비싸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독형 모델을 만들어서 8만 원에서 9만 원인가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네. 초기 비용, 그러니까 그 세팅하고 그렇죠. 뭐 다 달아주고 뭐 하고 뭐 하는 비용들이 있죠. 네네. 그거 하고 월 5천 원 정도 내면서 한두 당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죠. 여기도 구독형 모델이군요. 그렇죠. 그럼 부담이 아무래도 덜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계약 기간 안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디바이스도 중요하지만 그 디바이스를 그 목걸이를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업체의 서비스 형태도 또 중요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신뢰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또 장기적으로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서로 이제 피드백도 원활하게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부분이 이제 가장 개선됐으면 싶으신가요? 기술 수준으로 보자면 세계적이라고 봐요. 지금도. 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ICT 강국이기 때문에 네. 인터넷망이 없는 농장이 거의 없어요. 네. 아니면 뭐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보가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는 기본 구조는 만들어놨다. 고속도로는 뚫어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목걸이를 달든 웍이든 그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들을 투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동화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죠. 또 의사결정 문제는 축산 전문가들이 그 젖소도 그렇고 한우도 그렇고 세계적인 수준의 그 전문가들이 우리가 확보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들을 그 전문가들의 그 인프라 그러니까 그 인력 가치들을 그 정보 그 생체 정보나 환경 정보나 수집된 것들과 더하는 그 시도가 지금 연구 과제로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저도 보니까 이번에 AI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 보니까 지원 사업이 꽤나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큰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 또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우리나라 축산업도 한 단계 더 진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매우 희망적이죠. 네, 저도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앞으로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 걱정은 이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한우 농가를 좀 많이 아시잖아요. 뭐 농장에서 농사만 짓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나라 농가들이 이제 수용성이 어떤가 이게 굉장히 좀 일단은 제일 큰 문제가 고령화. 이 고령화는 ICT 사각을 만들어요. 제가 표현하는 말인데 ICT 사각이란 그 농업 ICT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분들을 도와줄 인프라가 필요해요. 그게 저는 그 중앙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을 대처해 줄 수 있는 인력 풀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 넓은 범위 내에서의 어떤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겠죠. 인력풀과 기관과 같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실 그것이-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예. 이 부분은 좀 냉정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뭐냐면은 어떤 다른 시스템이 들어가려 그러면은 그 농장의 경영주가 그거에 대한 마인드나 지식이 없이는 사실 이게 책임성 문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농장주가 이제 운영을 하기에는 사실 버겁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것을 대행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 책임성의 문제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예. 그것도 너 때문이야, 뭐 나 때문이야,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문제가 수가 생겼을 잘못됐을 때. 경우에 그런 문제가 항상 이게 또 남더라고요. 보면서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협의해 나가야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한 발 내딜 수가 없죠. 한 발도.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쨌건 그래도 저는 이 한우 그다음에 이제 뭐 돼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곡물 작물보다는 훨씬 그래도 뭔가 잘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사실 그렇죠. 그렇죠 보면. 양돈 산업도 그렇고 네. 한우 산업도 그렇고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많은 기술을 발전해 왔고 농장주들도 굉장히 좀 ICT화라 그럽니까? 이것도 굉장히 많이 진일보했고 그래서 한국 농업에서는 축산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또한 저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우 자부심이 있는. 왜 그런 자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자, 제가-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네. 뭐 품질면은 뭐 이미 이제 거의 비슷하게 따라왔다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입니다. 이렇죠. 우리는 이거 뭐 꽤 오래 전부터 해오지 않았었나요? 보면. 그렇죠. 예. 꽤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이게 안착되기 전까지 많은 고통이 뒤따랐죠. 농가들 입장에서는 뭐 세금이 추적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런 귀찮은 일 뭐하러 하느냐. 이거 안 해도 소 잘 팔아도 잘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배경에 의해서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을 운영하게 됐지만 그 가축을 투명하게 사육하고 그리고 투명한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죠. 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메타 정보, 1세대 스마트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메타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에서 얻는 정보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겁니다. 모든 그 생체 정보도 활용할 수가 있고 환경 정보도 활용할 수가 있고 유통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일본은 안 돼 있나요? 일본 돼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5년 정도 전에 제가 한참 축산을 이제 그 몸 담고 활발하게 움직일 때 그때 이력 추적 시스템이 운영하기 시작했죠. 근데 운영이 시범적으로 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교육을 받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뭐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비로 축산대학의 일본 모 교수가 오셔갖고 너희들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단계에 오르기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다. 근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자존심을 많이 긁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한우협회 지부에서 이천시 한우협회 지부에서 그 이력 관련된 업무를 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갖고 우리 소 다 달고 남의 소 다 달고 역시 한국 역시 사람들은 분노가 힘이에요. 맞아요. 분노가 힘이에요. 그래서 그 여기 제 와이프인 김나연 박사가 이동원에서 다른 집 소들까지 달고 다니면서 네. 등록해주는 일을 했었죠. 네네. 우리 또 한민족 또 한다면 또 잘하더라고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긁으면 또 하죠 또. 아 그렇죠. 어쨌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지금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명확한 것 같고 그렇죠. 미래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로 지금 강호동이 이제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프로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음. 아마추어는 걱정을 현실로 만든다고. 아. 근데 이제 이미 우리 한우 산업은 프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따져봤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가축을 정밀하게 사육하는 일인 거예요. 정밀하게 사육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유전적인 요인. 우리가 갖고 있는 한우를 키워왔던 유전적인 요인. 우리가 그 한 집에서 소가 같이 살았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소 잘 있냐 보는 거예요. 그렇죠. 밥도 주고 직접 만들어서 익혀서 주고 염을 써서 주고요. 쇠죽도 저도 어릴 때 꽤 많이 끓였습니다. 쇠죽을. 예. 네. 두 번째는 실내 사육. 실내 사육. 그러니까 외국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실내에서 안정적으로 소가 편하게 제어되는 환경 속에서 예, 집중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밀 사양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가축 사육의 최적화이고요. 가축 사육에 최적화는 어떤 것이냐면 결국 스트레스를 최소화시켜주는 일인 거예요. 행복한 소가 그렇죠. 그러면 이것으로 K 한우를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 수출까지. 그렇죠. 우리도 와규보다 더 잘할 수 있죠. 아, 와규 제가 일본 가서 봤는데 와규 그렇게 크게 잘하지 않던데. 기대가 큽니다, 굉장히. 네. 오늘 뭐 세범농장 김성진 대표님 모셔서 지금 이제 스마트팜, 축산, 한우 관련 말씀 들었는데 평소 이 농담 시간에 이야기했던 어떻게 보면 끝에 가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제 이 느낌하고는 상당히 좀 많이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예, 희망과 어떻게 보면 네. 자신감이 있는 또 상당히 독특한 분야. 저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 분야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구나라는 걸 또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오늘 또 게스트를 잘 모신 것 같아요. 아, 우리도 감사합니다. 사실 가끔 이런 에너지를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하고 나면 이제 힘이 빠지는 뭐 네. 있었는데 어쨌건 뭐 이 스마트팜을 통해서 점점 이제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도 행복해지는 모두가 이익이 되는 그러한 이제 시도를 이제 현실로 아까 그 말씀이 참 멋있으셨습니다. 이제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이제 프로다운 이제 모습을 보여주시는 김성진 대표님 모셔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쨌든 뭐 축산과 관련돼 있는 또 한우 농가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앞으로 기회 될 때마다 좋은 분 모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네, 물론 그럴 겁니다. 네. 어떻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한우 농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번에 기회 되면 언제 또 다시 우리 김 대표님 또는 다른 분을 모셔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김성진 대표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